먹지도 못하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밥을 찾고 뺨에 화색이 돌고 농담까지 던집니다.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드디어 병이 나았다고 믿지요. 저도 3년 전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경력의 수간호사였던 제 언니는 그날 아침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낫는 게 아니야. 촛불은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고 뜨겁게 타오르거든. 오늘 저는 그 하루가 왜 마지막 신호인지, 그리고 그날 가족이 해야 할 단 3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도 꺼내는 게 조금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방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빠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한지수,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언니 지연이는 저보다 7살 위였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며 큰 병원의 수간호사 자리까지 오른 참 꼿꼿하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언니는 40해 동안 남들의 마지막 풍경만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곁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마지막 며칠을 여러분은 이해하며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허둥대며 보내셨습니까?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3년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쯤 전의 일이에요. 병원에서 언니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언니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을 들녘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폐암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정했어. 언니는 앞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치료받으면 아직 희망이 있잖아. 그러자 언니는 단호한 수간호사의 얼굴로 돌아와 아주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른이 다 된 폐암 환자에게 독한 약을 쓰면 마지막 남은 한 달이 구토와 링거줄 사이에서 끝나버려. 나는 그걸 40년 동안 지긋지긋하도록 봐왔어. 그러니까 나는 내 집, 내 방에서 떠날 채비를 할 거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치료를 붙잡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우리 세대는 이만큼 억척스럽게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언제 사랑이 되고 언제 짐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병원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 끝에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던 날부터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단어를 고르며 머뭇거릴 때 언니가 오히려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태라는 거군요. 그러고는 의학 용어로 자신의 상태를 깔끔하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할 정도였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언니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해온 일의 정답을 이제 내 몸으로 직접 맞춰보는 것뿐이야. 그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에는 이미 안전 손잡이 공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으로 미리 신청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의 연락도 전동 침대 대여도 전부 혼자서 끝내둔 상태였어요. 제가 허둥지둥 짐을 쥐까지 들어오는 동안 언니는 한 발 앞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았던 겁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덮은 감정은 나만 덩그러니 남겨질 것 같다는 지독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이 막막함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곁에 있는데도 이미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밤의 감정 말입니다. 그날 밤 왕진호 씨는 의사 선생님과 방문 간호사인 젊은 윤 간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동 침대 대여료가 한 달에만 3,000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내심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식탁 위에 늘어놓은 서류들 사이에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언니는 자기 이름 석자를 거침없이 써 내려갔죠. 그런데 보호자 칸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할 차례가 되자 도장을 쥔 제 손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인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망설이는 저를 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밤엔 수면제보다 마음으로 납득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 테니까.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그 서류만 살며시 거실 찬장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밤이 깊어 제 잠자리를 펴고 있는데 언니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제가 대충 깔아둔 침대 시트를 묵묵히 다시 각을 잡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서리를 빳빳하게 세워 삼각형으로 팽팽하게 접어놓고 마지막에 손바닥으로 2번 쓱쓱 쓰다듬는 이제는 감탄이 나오는 손놀림이었어요. 40년이 지나도 손이 다 기억하고 있네. 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손은 말이야 머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길단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손은 머리보다 기억력이 길다.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이 말이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낡은 주황색 수면 등 불빛 아래에서 언니는 도리어 선언했습니다. 지수야, 오늘부터 너한테 한 달짜리 특별 수업을 할 거다. 사람이 죽기 전에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 이게 내 간호사 인생의 마지막 업무라고 생각해. 그만해, 제발. 저는 진심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밥을 원하지 않게 돼. 죽어가는 몸은 말이야. 더 이상 연료가 필요 없거든. 먼 길 떠날 채비를 하는 몸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으면 오히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라는 말은 다 산 사람들 마음 편하자고 하는 소리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3년 전 먼저 떠나보낸 남편 정우 씨 머리맡에 제가 달짝지근한 영양 음료며 푸딩 같은 걸 잔뜩 늘어놓고 억지로 먹이려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한 입도 줄지 않은 그릇을 보며 저는 보란듯이 푹푹 한숨까지 쉬어댔습니다. 언니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가 밥을 못 먹는 건 내 요리 솜씨 탓이 아니야. 간병하는 사람들은 꼭 거기서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책하거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신문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전단지 뒷면에 연필로 언니의 말을 미친 듯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픽 웃더니 책꽂이에서 빳빳한 새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내 주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적어라. 사람은 귀로만 들은 건 금방 잊어버리니까. 노트 겉장에는 언니의 반듯한 글씨로 지수 간호노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첫 수업 끝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아주 훌륭해. 현역 시절 어린 간호사들 교육을 끝낼 때마다 하던
마무리 인사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첫 번째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혹시 곁에 잘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엔 딱 한 번만 억지로 권하지 말아보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는 겁니다. 잘 먹었네요. 수고하셨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흘만 해보세요. 당장 마음이 바뀌진 않아도 손이 그릇으로 덜 가게 됩니다. 그해 가을이 하루하루 깊어지던 무렵 두 번째 수업은 아침 식사 후에 이어졌어요. 두 번째, 잠드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나중에는 하루의 반 이상을 잠으로 보내게 되지. 당황할 것 없어. 잠은 말이야, 몸이 스스로에게 걸어주는 가장 다정한 마취제거든. 억지로 깨울 필요 없어. 다만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정하게 말은 계속 걸어줘. 이 말이 제겐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잠든 사람 곁에서 하는 말이 결코 혼잣말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점심이 지나고 나서는 세 번째 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옛날 이야기가 부쩍 늘어나 그리고 자기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하지. 인생의 재고 정리를 하는 거야. 중간에 말끝을 자르지 말고 그냥 묵묵히 들어줘. 그 사람의 평생을 통째로 들어줄 수 있는 건 마지막 한 달뿐이니까. 언니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순서나 나타나는 모양새는 사람마다 다 달라. 이 변화들이 전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고, 하지만 남은 사람에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돼주지.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내 몸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이미 시작됐어.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 조금 더 남았네. 내 진단으로는 그래. 찻잔을 쥐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남은 날짜를 무슨 내일 날씨 얘기하듯 평온하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지수야,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과 다 알고 나서 두려운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건 어쩌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캄캄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그 캄캄한 방에 하나씩 등을 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들은 언니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정리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언니가 신입 간호사 시절 모셨던 호랑이라 불리던 수 간호사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대요. 환자의 죽음 앞에 허둥대는 간호사는 반쪽짜리다. 죽음의 변화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정표다. 그렇게 엄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 가르침을 수백 명의 환자 곁에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젊은 간호사들에게 프린트로 나눠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마지막 변화만큼은 그 종이에 적지 않았다고 해요. 글로 적어버리면 왠지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엇인지 언니는 아직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 매듭을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언니가 끝까지 종이에 적지 않았던 그 마지막 변화, 그건 죽어가는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 저는 그것 때문에 3년 묵은 죄책감의 돌덩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부터 언니의 옛날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언니에게도 찾아온 거죠. 간호학교 기숙사 시절 한밤중에 몰래 훔쳐먹던 건빵 이야기, 그리고 22살 때 처음으로 지켜봤던 환자의 마지막 순간. 그 할머니가 말이야, 내 얼굴을 보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손을 뻗었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지. 멍하니 심전도 기계만 쳐다봤어. 다음 날 아침
호랑이 수간호사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너는 죽음의 첫 글자도 모르는 애다. 그 말에 세탁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엉엉 울었어. 그날부터 40년 동안 나는 계속 그 할머니가 내밀었던, 내가 미처 잡아주지 못했던 그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해온 거야. 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방문 간호사인 윤 간호사님에게 환자 기록은 손으로 직접 쓰세요. 손이 기억해야 진짜 간호사가 됩니다. 라며 그 만년필을 쥐어주더군요. 저에게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붉은 산호 브로치를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변화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가슴 한 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남편 정우 씨가 말년에 그놈의 피난 시절 이야기를 하고 또 할 때마다 저는 아유, 또 그 소리냐며 면박을 주고 귀찮아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 재고 정리에 저는 끝까지 다정한 청중이 되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반복이 지겨우신가요? 아니면 그 반복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언니 말이 맞다면 그건 지겨운 잔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노트 목차에 하나씩 번호를 매겨놓고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변화는 뭐야? 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날이 가까워지면 알려줄게. 너무 일찍 알면 너는 매일매일 그날이 올까봐 벌벌 떨며 살게 될 테니까. 심술재게 굴지 말고 좀 알려줘. 제가 입을 삐죽였지만 언니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해 가을이 더 깊어질 무렵 언니는 자신의 몸을 통해 네 번째 변화를 생중계했습니다. 네 번째, 세상과의 단절을 향해 가는 거야. 언니는 그렇게 챙겨보던 아침 뉴스 채널을 꺼버렸고 매일 오던 신문도 끊었습니다. 오랜 동네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전화했을 때도 고마워, 마음만으로도 이미 배불러 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죠. 내가 갑자기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해진 게 아니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먼 길 떠날 짐을 싸느라 내 마음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뿐이야. 꼭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네 번째 변화가 오기 전에 만나게 해줘. 이게 시작되고 나면 환자 본인이 사람 대하는 걸 너무 버거워하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여기 있어도 돼? 동네 친구 병문안까지 다 거절할 정도면 하루 종일 옆에 찰싹 붙어 있는 제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울까 싶었거든요. 언니는 차를 홀짝 마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툭 던졌습니다. 너는 손님이 아니라 내 길동무잖아. 길동무니까 당연히 옆에 있어야지. 길동무. 이른을 넘겨 언니에게 들은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눈물나게 기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손님이 아니라 길동무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그건 참 복된 일일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차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상의 소식지를 들고 온 통장님이 요즘 언니분 안 보이시던데 입원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네, 뭐 대충 그런 셈이죠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이 시대에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현관문 앞에서 굽신거리며 인사하고 돌아서면 세상의 상식과 우리 자매의 진심 사이에서 늘 조금은 죄인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무렵 부산에 사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비전문가가 집에서 간병하다간 엄마까지 쓰러져요.
호스피스 병동 가면 통증 잡아주는 전문가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이모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길이잖아요. 진심을 담아 화를 내는 아들의 말은 세상의 기준에선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한밤중에 수십 번씩 흔들리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언니에게 아들의 말을 전하자 언니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말이 100번 맞아. 10명 중 8명에게는 병원이 완벽한 정답이야. 하지만 지수야, 나는 나머지 2명에 속하는 사람이야. 40년 동안 남들이 떠나는 마지막 풍경만 지켜봤잖아. 내 마지막 풍경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그리고 싶어. 여러분, 여기서 저는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집이 옳고 병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10명 중 8명에게는 병원이 정답입니다. 통증 조절과 안전, 가족의 부담까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이 다른 길을 택할 자유도 있다는 것, 오늘은 그 2명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매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의 발톱을 깎아주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묻더군요. 너 아직도 정우 씨 일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한밤중에 자다가 네가 몰래 한숨 쉬는 소리 다 들려 발톱을 깎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3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밖으로 꺼냈습니다. 남편 정우 씨는 폐암으로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길어야 2달이라는 선고를 받고 2달이 훌쩍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아침 병실에 가보니 그 사람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서는 나 배고프다, 장어구이가 먹고 싶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빨대 꽂은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심지어 뺨에는 발그스름하게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도 힘이 꽉 차 있었어요. 저한테 실없는 농담까지 던지더군요. 병원 근처 단골집에서 급하게 포장해온 장어 구이를 그 사람은 정말 맛있게 싹 비웠습니다. 맛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젓가락을 식탁에 탁탁 2번 두드려 가지런히 맞춘 뒤 수저받침에 올려두더군요. 그 사람의 50년 묵은 밥상머리 버릇까지 완벽하게 돌아온 걸 보고 저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다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바빠졌어요. 복도로 뛰어나가 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더 큰 대학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지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 면담 시간을 잡고 보험 서류를 뒤적이고 병실과 복도를 수십 번 오가며 간호사들을 붙잡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해질녘이 되어서야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전화는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서 옆에 좀 앉아봐. 저는 방문을 나서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거 알아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제가 남편과 제대로 눈을 맞추고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면회는 하루에 고작 몇 분뿐이었습니다. 입에는 굵은 인공호흡 기관이, 양팔에는 수십 개의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제가 아무리 손을 쥐어봐도 다시는 제 손을 마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라는 말에 밀려나 복도의 차가운 긴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고 이틀째 되던 날 새벽 요란한 기계음 속에서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어구이를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대체 뭐였을까? 내가 헛된 희망에 부풀어 병원을 옮기네 만의 호들갑을 떨어서 천벌을 받은 걸까? 내가 그날 들떠서 바깥으로만 돌며 전화통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걸까? 거기까지 털어놓자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등을 톡톡 두 번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지수야, 그건 아주 중요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야. 하지만 지금은 안 가르쳐 줄 거다. 지금 네가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확실하게 알려줄게. 정말 얄밉지 않나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깊어서 저는 더 이상 조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간호 노트에는 그 칸만 텅 빈 채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매듭을 걸어두겠습니다. 남편이 장어구이를 맛있게 먹었던 그 하루, 그날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 답이 밝혀지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왜 그러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언니가 몸으로 보여준 다섯 번째 변화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은 참 기묘한 수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그립고 반가운 사람들이 데리러 온 게 보여. 돌아가신 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 있다거나 먼저 떠난 옛 친구가 저기서 손을 흔들고 있다거나 10명 중 5명 정도는 꼭 이 경험을 해. 명심해. 절대로 부정하거나 정정하려고 들지 마.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러냐며 환자를 다그치지 마. 환자의 눈에는 지금 그게 진짜로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말해. 아, 엄마가 와주셨어. 정말 다행이네. 참 좋겠다. 자, 따라해봐. 저는 언니의 호령에 맞춰 입안에서 두 번이나 그 대사를 연습해야 했습니다. 참 기묘한 수업이죠. 하지만 이 연습 덕분에 저는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아주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이 찾아온 건 어느 낮이었습니다. 마루에서 꾸벅 졸던 언니가 번쩍 눈을 뜨더니 마당 구석 금목소 나무 근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저기서 빨래를 삶고 있네. 저희 어머니는 3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머리보다 입이 먼저 연습했던 대사를 뱉어냈습니다. 아, 엄마가 언니 보러 와주셨어. 정말 다행이네. 참 좋겠다. 언니는 아주 행복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여전히 꼼꼼하기도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너무나 반가운 사람을 만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우려낸 따뜻한 차를 내오며 언니 옆에 나란히 앉아 아무도 없는 마당을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우리 언니 가는 길 잘 부탁해. 아프지 않게, 길 잃고 헤매지 않게 소리 내어 말하다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제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저승사자가 무서운 얼굴로 데리러 온 환자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건 아마도 죽어가는 몸이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안심이자 위로일 거야. 하지만 집에서 병을 돌본다는 건 동화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밤중 언니가 이불 속에서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마에는 번들거리는 식은땀이 맺혔고 등을 둥글게 말고 끙끙대며 고통을 쥐어짜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은 전화기 다이얼 119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간호노트에 적어둔 글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구급차를 부르면 결국 병원에서 차가운 기계들에 둘러싸여 떠나는 길로 이어진다.
부르기 전에 야간 당직 번호로 먼저 연락할 것.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끊고 야간 당직 번호를 누르자 그 늦은 밤인데도 윤 간호사님이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리 챙겨드린 하늘색 약봉투 있죠? 지금 바로 그거 먹여주세요. 저도 2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간호사님의 지시대로 약을 먹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 간호사님이 도착했고 새벽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언니의 숨소리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진 오신 의사 선생님이 통증을 잡아주는 패치를 한 단계 더 강한 것으로 바꿔주셨죠. 그 급박한 상황에 119 안 부르고 참 잘 참으셨어요. 윤 간호사님의 칭찬에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간호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반사적으로 손이 멈춘 것 뿐이에요. 이불 속에 누워있던 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면 된 거야. 집에서 하는 간병은 말이야. 가족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는 독박이 아니야.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까지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팀플레이라고. 이쯤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나 해둘게요. 걱정이 많으실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왕진과 간호사님의 방문 관리 비용, 언니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한 달 본인 부담금이 다 합쳐서 10만 원대 정도였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이 깨질 거라고 각오하고 있던 저에게는 솔직히 놀라운 숫자였죠. 물론 이건 언니의 경우이고 제도와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무렵 저 역시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기 직전인 밤들이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잠은 얕아져서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거든요. 만약 나마저 쓰러지면 어쩌지. 부산 아들의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 멍하니 서 있는데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 때는 너도 무조건 자라. 간병이라는 건 말이야. 미련하게 억척 떠는 사람부터 먼저 쓰러지게 되어 있어. 이건 수간호사의 명령이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오히려 간병을 받는 보호자. 참 우습죠. 하지만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꼿꼿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신을 갈아놓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밤 언니의 이 말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먼저 쉬어야 돌봄이 오래갑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 무렵 첫 번째 변화인 식욕 감퇴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언니의 점심 식사는 고작 소면 3가닥과 새끼 손톱만한 매실장아찌 조각이 전부였어요. 언니는 그것만 넘기고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유 잘 먹었다. 정말 맛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배부르고 만족스러워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목울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겨우 3가닥 먹고 어떻게 사냐며 더 먹으라며 억지로 그릇을 들이밀었겠죠. 하지만 저는 간호노트의 첫 번째 줄을 떠올리며 두 손을 무릎에 단정히 얹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언니가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100점. 마치 혹독한 실습을 무사히 마친 간호대학생이 되어 점수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간호노트에 텅 빈 그 칸이 눈에 밟혔습니다. 남편이 장어구이를 먹었던 그날의 정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비밀. 묻고 싶었지만 그 답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언니의 숨소리를 세며 저는 연필 끝으로 그 빈 칸만 빙글빙글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언니의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는데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노트랑 연필 가져와라. 이제 그걸 가르쳐 줄게. 언니는 앙상해진 몸을 이끌고 침대 위에 정자를 하고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말이야, 하루 정도 정말 거짓말처럼 기운이 펄펄 나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기도 하고 평소보다 말수도 늘어나고 안 먹던 밥을 찾기도 해. 뺨에는 발그스름하게 생기마저 돌지. 가족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드디어 병이 나았다고 착각해. 하지만 나은 게 아니야. 촛불은 말이야,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고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거든. 옛날 어르신들은 그날을 가리켜 화해의 날 혹은 이별을 고하는 날이라고 불렀어. 물론 이런 날이 오지 않고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만약 그날이 찾아온다면 그건 몸이 남은 가족을 위해 준비해준 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날 하루만큼은 절대로 복잡한 검사를 받게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호들갑을 떨면 안 돼. 그날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뿐이야. 하나, 환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걸 단 한 입이라도 먹여줄 것. 둘,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게 할 것. 그리고 셋, 그저 조용히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줄 것. 노트를 쥐고 있던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정우 씨가 장어구이를 먹었던 그날은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우 씨의 이별의 날이었던 거야. 그리고 지수야, 정우 씨는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끝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야. 전화는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보라고. 그건 곁에 앉아서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자는 게 아니었어. 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널 불렀던 거야.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날의 붉은 노을, 방문을 나서며 무심하게 등 뒤로 던졌던 내 목소리.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거 알아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는 남편이 쥐어짜낸 생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중에 라는 잔인한 한마디로 짓밟아 버린 여자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제게 언니는 아주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가족은 말이야, 그 순간에 무조건 착각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고 미친 듯이 기뻐하는 게,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야. 매일 죽음을 다루는 프로 간호사들도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일이 되면 똑같이 실수하고 허둥대. 나 역시 일하면서 그런 화해의 날을 수백 번도 넘게 봐왔지만 만약 침대에 누워있던 게 우리 엄마나 너였다면 나 역시 기적이 일어났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을 거야. 머리로는 언니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밑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죄책감의 돌덩이는 그날 밤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듯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돌덩이는 마지막 변화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거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왜 그러했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갑자기 기운이 나는 그날은 낫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날은 몸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자 이별을 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할 일은 딱 세 가지. 좋아하는 음식, 한 입, 보고 싶은 사람과의 인사, 그리고 곁을 지키는 것, 병원을 알아보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 이후에 매일매일은 참 무한 표현이지만 기도와 공포가 한 그릇에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언니에게도 그 맑은 날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도 아니야, 그 맑은 날은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빌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날이 온다는 건 곧 우리에게 진짜 이별이 닥쳐왔다는 뜻일 테니까요. 언니는 하루가 다르게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심으로 먹던 소면은 세 가닥에서 어느새 한 가닥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시장 참기름집에서 질 좋은 보리새우를 몰래 사다가 부엌 찬장 아주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 두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자주 부쳐주시던 향긋한 미나리와 바삭한 보리새우가 잔뜩 들어간 새우전, 언니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그 새우전을 부쳐야 할 날이 온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딱 일주일 전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육수를 우려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언니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심지어 앞치마까지 야무지게 챙겨 입은 채로요. 뺨에는 옅은 홍조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새우전 좀 부쳐라. 다른 사람 말고 꼭 네 손으로 찬장에 보리새우 숨겨둔 거 다 안다. 냄새로 벌써 눈치챘지. 장난기 가득한 아이처럼 웃으며 말하는 언니를 보고 여러분은 제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죽어가던 언니가 두 발로 서 있고 또렷하게 말을 하고 심지어 꼿꼿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꺼지기 직전 촛불이 뿜어내는 가장 밝고 뜨거운 불꽃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소리 죽여 울었던 그 눈물, 그게 바로 이 순간에 흘린 눈물입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끝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웠던 주문을 되뇌었습니다. 이날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 좋아하는 음식 한 입 먹여주기,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인사하게 해주기, 그리고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기. 정우 씨 때는 전화통을 붙잡느라 완전히 실패했지만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네네, 당장 붙여드려야죠. 수간호사님은 저기 식탁 의자에 앉아서 감독이나 제대로 해주세요. 저는 일부러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언니는 식탁 의자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정말이지 깐깐한 호랑이 감독관 행세를 했습니다. 야, 반죽 너무 많이 줬지 마. 밀가루 몽울이 살짝 덜 풀린 것처럼 남아있어야 튀겼을 때 바삭한 거야. 그리고 새우젓은 기름 튀는 소리가 치익하고 경쾌하게 바뀔 때 딱 건져내야 돼. 눈이 아니라 귀로 붙이는 거라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잔소리 하시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저희 자매는 참지 못하고 푸하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치익 소리를 내고 고소한 보리새우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는 갓 튀겨낸 바삭한 새우전을 두 입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죠. 엄마가 해준 것보다 네가 부친 게 훨씬 낫다. 저는 웃으면서 엉엉 울었고 엉엉 울면서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새우전은 제 인생을 통틀어 그날 그 한 번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할 일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언니가 제게 전화번호부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간호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미경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언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응, 미경아, 나다. 그래, 나 먼저 갈게. 60년 동안 지겹게 고마웠어. 저쪽에서 내 자리 좀 좋은 데로 잡아놔줘. 그래, 안녕. 그게 끝이었습니다. 통화는 이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인데 그렇게 쿨하게 끝내도 돼? 라고 물었더니 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질척거려 봤자 서로 마음만 찢어져. 이별 인사는 말이야. 깃털처럼 가볍게 하는 게 최고야. 고수들의 비법이야. 저는 간호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별 인사는 깃털처럼 가볍게. 오후에는 마루에 큰 대야를 내다 놓고 언니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주전자에 끓여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거품이 가득한 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듯 주물렀어요. 언니는 기분이 좋은지 고양이가 갸르릉거리듯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 머리는 감겨봤어도 내 동생한테 머리를 감겨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 솜씨가 어때? 신입 간호사 치고는 아주 특품인데 언니가 칭찬했습니다. 은은한 동백기름 향이 남아있는 머리를 수건으로 톡톡 닦아 빗어 넘긴 뒤 해질녘에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딱 한 장 찍었습니다. 언니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며 단단히 일러두더군요. 이거 영정 사진으로는 절대 쓰지 마라. 나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언니는 거실 찬장을 가리키며 그때 넣어둔 그 서류 좀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연명치료 거부 서류였습니다. 저는 인주 뚜껑을 열고 이번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언니는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제야 안심하고 다음 여행 채비를 할 수 있겠네 라며 후련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던 그 도장이 그날은 신기할 정도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아마 그런 감각일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담담함이 들어서는 감각.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언니는 마치 방전된 인형처럼 스르륵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5살이던 제가 동네 개울에 빠져 허우적댈 때 12살이던 언니가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저를 건져냈죠. 흠뻑 젖은 채로 덜덜 떠는 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던 가을날 언니의 등 너머로 규칙적으로 쿵쿵 뛰던 심장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새 저는 잠든 언니의 얕은 숨소리에 제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던 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지수야, 노트랑 연필 가져와. 언니, 지금 한밤중이야. 피곤할 텐데 내일 해. 제가 말리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에게 기운이 넘치는 이 맑은 날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언니는 허공에서 적당한 단어를 고르듯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변화. 이건 말이야 의학 교과서 그 어디를 뒤져봐도 안 나오는 이야기야. 내가 40년 동안 숱한 죽음을 지켜보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들어맞았던 유일한 변화지. 근데 명심해. 이 변화는 죽어가는 환자의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 변화는 환자를 끝까지 지켜보고 배웅해준
남겨진 사람의 몸에 나타난다. 순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을 똑바로 마주보고 온 마음을 다해 간병하고 후회 없이 배웅해준 사람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난 사람의 버릇이 고스란히 옮겨와 젓가락을 쥐는 모양새,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는 각도, 수건을 접는 방식, 습관처럼 내뱉는 말투 같은 것들. 수십 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몸은 머리보다 손이 먼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 손은 머리보다 기억력이 길다. 언니는 중환자실 복도에서 오열하던 어느 아내가 방금 숨을 거둔 남편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손짓으로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수없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지수야, 이사를 가는 거야. 사람은 죽는다고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다정하게 지켜봐준 사람의 몸속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그러고는 언니가 턱끝으로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너 아까 점심 먹고 젓가락 내려놓을 때 식탁에 탁탁 두 번 두드려서 수저 받침에 가지런히 올려놓더라. 아까 새우젓 부칠 때도 계속 그러던데. 그거 네 남편 정우 씨가 50년 동안 하던 버릇이잖아. 저는 화들짝 놀라 제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였어. 나는 네가 그럴 때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지수야. 이 버릇은 말이야. 간병을 대충 하거나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옮겨가지 않아. 내 두 손이 이미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너는 남편의 마지막 인사에 나중에 라고 대답했다는 그 죄책감 하나로 3년 내내 너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찌르며 살아왔어. 하지만 정우 씨는 이미 오래전에 네 몸속으로 이사를 와서 매일매일 네 손을 빌려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널 용서해라. 그날 죽음의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고 가여운 너 자신을. 그 순간 제 가슴 밑바닥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갈라지며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언니의 마른 무릎에 얼굴을 묻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체면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는 제 등짝을 투박하게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동네 개울에서 허우적대던 저를 건져내어 업어주던 그날의 손길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나중에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그날 미처 잡아주지 못한 손 하나 때문에 3년이고 10년이고 짓눌러온 돌덩이가 있으신가요? 오늘 밤 저는 언니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몰라서 사랑해서 허둥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여러분의 두 손 어딘가에 이사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언니가 제 머리 위에서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훌쩍거리는 건 여기까지. 아직 내 수업이 안 끝났다. 이제부터 나타날 마지막 증상들도 다 일러둘 테니까 똑똑히 들어. 언니는 야윈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마지막 이정표를 세워주었습니다. 손발 끝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거야. 무릎이나 팔뚝에 보라색 그물 모양의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고 소변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그 증상이 나타나면 남은 시간은 대략 며칠이야. 그리고 숨을 쉴 때 턱을 위로 치켜들며 헐떡거리기 시작하면 진짜 마지막이 온 거야. 겉보기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보이겠지만
환자 본인은 전혀 괴롭지 않아. 뇌가 이미 아주 깊은 잠 같은 상태에 빠져 있거든. 그리고 귀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어.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숨이 완전히 떴었다고 해서 절대 119 부르지 마. 허둥지둥 구급차를 부르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시끄러운 소동만 벌어질 뿐이야. 숨이 뜸으면 낮에 왕진 오시는 의사 선생님 핸드폰으로 조용히 연락하면 돼. 만약 한밤중에 숨을 거두면 굳이 서두르지 말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일단 숨이 떼트면 넌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푹 마셔. 그 다음 숨을 고르고 나서 전화를 거는 거야. 알았지?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물었습니다. 숨이 떴었는데 차를 마시라니 그게 말이 돼? 언니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찻잔을 비우는 시간은 말이야. 혼자 남은 네 손에게 무언가 집중할 작은 일거리를 주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야. 언니가 말했던 그 맑은 날은 정말 그날 하루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니는 아주 느리고 깊은 잠의 퇴추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언니의 발끝이 정말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무릎에는 보라색 그물 무늬가 번졌습니다. 간호 노트에 적힌 그대로였죠. 참 신기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자기가 그려준 이정표를 따라 아주 조심조심 잘 걷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니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알고 나면 두려움이 안도로 바뀐다는 것. 저는 차가워진 언니의 발을 두툼한 담요로 꽁꽁 감싸주고 언니의 손을 꼭 쥔 채 시장 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마당의 금목서 꽃향기가 아직도 얼마나 좋은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언니의 호흡이 바뀌었습니다. 턱을 위로 크게 치켜들며 힘겹게 몰아쉬는 숨. 한 번 숨을 쉬고 다음 숨을 들이켜기까지의 간격이 영원처럼 아득하게 길어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언니의 마른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감싸주고 끊임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나 5살 때 개울에 빠졌을 때 언니가 나 업고 집에 왔던 그 넓은 등 나 아직도 다 기억해. 이번엔 이 나이든 내가 언니 업어주고 돌봐주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언니한테 기대 업혀만 있었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쪽 가면 엄마한테 안부 잘 전해주고 언니가 먼저 가서 나중에 내가 갈 때 길 잃지 않게 이정표 좀 잘 세워놔줘.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참새가 짹짹 울기 시작할 무렵 언니는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그대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허둥대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언니의 찻잔과 제 찻잔에 따뜻한 둥글레 차를 우려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찻잔을 쥔 제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차를 끓이라고 했구나. 덜덜 떨리는 손에 찻잔의 온기를 전하며 진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언니는 심장이 붙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인 저를 간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를 천천히 다 마신 뒤 왕진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조용히 집으로 찾아오셔서 언니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시계를 확인한 뒤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훌륭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도 오지 않았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스며든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윤 간호사님이 서둘러 달려오셨고 저희는 따뜻한 물로 언니의 몸을 구석구석 닦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일주일 전 마루에서 썼던 것과 똑같은 은은한 동백기름 향이 나는 샴푸로요. 윤 간호사님은 언니의 머리를 빗겨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수 간호사님과 함께한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저는 간호대학 3년 내내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고 제게 묻더군요. 저기 혹시 마지막 변화가 뭔지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저는 언니의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하얀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동생한테만 몰래 남겨주고 가셨네요. 하지만 간호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님도 언젠가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그 두 손이 알아서 정답을 가르쳐 줄 날이 꼭 올 거예요. 장례식장에 온 부산 아들은 관 속에 누워있는 이모의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떠난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아주 맑고 좋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게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난 솔직히 지금도 병원이 훨씬 안전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모의 저 평온한 얼굴을 직접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없네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냐 집이냐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10명 중 8명과 나머지 2명의 각자 다른 선택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든 덜 후회하실 겁니다. 제게 언니의 마지막 변화가 찾아온 건 49제가 막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까지 덮고 잤던 얇은 이불과 시트를 마침내 깨끗하게 세탁해서 햇볕에 바짝 말린 날이었죠. 빳빳하게 마른 시트를 개어 옷장에 넣으려는데 제 두 손이 마치 누군가 조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서리를 빳빳하게 세워 팽팽한 삼각형 모양으로 꺾어 접어넣고 마지막에 손바닥으로 2번 쓱쓱 매만지는 동작.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언니의 버릇. 40년 동안 병상 시트를 갈아치우던 수간호사의 그 야무진 손놀림.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하얀 시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가슴 안쪽에서부터 너무나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아, 왔구나. 우리 언니 드디어 내게로 이사 왔구나. 요즘 제 몸속은 아주 시끌벅적하고 풍성합니다. 밥을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면 무뚝뚝했던 남편 정우 씨가 탁탁 소리를 내며 얼굴을 내밀고 이부자리를 정리할 때면 깐깐했던 언니 지연이가 손바닥으로 모서리를 매만집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자, 오늘 일은 여기까지 아주 훌륭해 라며 언니의 옛날 말버릇을 흥얼거리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의 금목서 나무를 향해 가만히 두 손을 모으는 게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런들의 몸으로 텅 빈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머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긴 제 두 손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기억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호 노트에 적힌 언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나직하게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씩만 담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밥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먹여서 괴롭히지 말고 수고했다고 말해줄 것. 둘째, 잠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흔들어 깨우지 말고 다정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어줄 것. 셋째, 옛날 이야기가 늘어나고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말을 자르지 말고 훌륭한 청중이 되어 묵묵히 들어줄 것. 넷째, 세상과의 단절을 향해 갑니다.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지체 말고 서둘러 만나게 할 것. 다섯째, 그리운 사람들이 데리러 온 것을 봅니다. 환각이라며 부정하지 말고 마중 나와 주셔서 다행이라며 맞장구 쳐줄 것. 여섯째,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촛불이 타오르듯 기운이 솟는 맑은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은 복잡한 치료를 멈추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 입,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의 짧은 인사, 그리고 그저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줄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변화는 언젠가 소중한 사람을 후회 없이 배웅해 준 바로 여러분의 두 손에 따뜻하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빈 그릇을 치울 때 가족들에게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평생 드신 것 중에 딱 한 입만 다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묻기 전에 여러분의 답도 꼭 미리 말해두세요. 나는 향긋한 미나리와 바삭한 보리새우가 잔뜩 들어간 새우전이야 라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 한 달이 찾아왔을 때 그 짧은 대화가 그 한 입의 음식이 세상 그 어떤 비싼 명약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요.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면 즐겨 쓰시는 수첩 구석에라도 꼭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가장 다정하게 지켜봐 준 사람의 두 손으로 이사를 가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가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일도 훗날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도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여러분의 몸에는 먼저 떠나보낸 소중한 누군가의 어떤 버릇이 이사와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된장찌개간을 보실 때 혀를 꿰차던 그 버릇이 고스란히 옮겨왔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따뜻한 이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온기와 위로가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소중한 분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아주 훌륭했습니다. 어머나, 또 우리 언니 말버릇이 불쑥 튀어나왔네요. 그럼 비 오는 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 한쯤 가벼워지시기를 빕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